며느리 방은 취소해요. 저 사람은 여기서 잘 필요 없어요. 가족여행을 위해 도착한 호텔 로비. 그런데 체크인 자리에서 며느리의 방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제 방이 없다고요? 며느리 김서연은 몇 달 동안 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돌아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예약 제가 했는데요.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 예약의 이름이 바로 며느리 김서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보다 더 현실 같은 가족 이야기.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며느리의 방이 사라진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호텔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놓인 대형 화분 옆으로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김서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춰서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만 보던 그 호텔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 박영자가 로비 소파에 먼저 자리를 잡았고 시누이 이정미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프런터 쪽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상우는 주차를 마치고 들어오는 중이었고 친척 몇 명도 하나둘 로비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김서연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프런트 데스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체크인은 언제나 김서연의 몫이었으니까요. 프런트에 도착하자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서연은 예약자 이름을 말하며 신분증을 내밀었고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화면을 넘기던 직원의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김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죄송한데요. 고객님 성함으로 배정된 객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서연은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석 달 전에 직접 예약을 넣었고 확인 문자도 받아놓았으니까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 예약 내역을 찾아보려는데 그때 뒤쪽에서 박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거. 방 배정 좀 바꿨어. 김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박영자는 소파에 앉은 채 부채질을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김서연이 무슨 말인지 되묻기도 전에 이정미가 프런트 쪽으로 다가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우리 애들이 둘이잖아요. 방이 좀 넓어야 하는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언니 방을 빼서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서연의 시선이 이정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정미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서 있던 친척들도 별다른 반응 없이 각자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김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프런트 데스크 위에 올려놓은 자기 신분증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저는 어디서 자라는 건가요? 김서연이 박영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데서 자면 되지. 근처에 방 많잖아.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고 옆에서 체크인을 하던 다른 투숙객 한 쌍도 슬쩍 우쪽을 돌아보았죠. 김서연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퍼지는 조용한 웅성거림이 귓가를 스쳤지만 김서연은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뒤돌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언니.
원래 여행이란 게 양보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말 끝에 가벼운 웃음이 섞여 있었고 김서연은 그 웃음소리가 로비 천장 아래서 울리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손에 쥔 신분증이 살짝 구겨졌지만 김서연은 그것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프런트 앞에 서 있었죠. 박영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김서연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짐을 챙겨 이동하기 시작했고 넓었던 로비는 금세 김서연 혼자만 남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추가 객실을 따로 예약하시겠어요? 김서연은 직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답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서연은 고개를 한번 저으며 신분증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호텔 정문이 열리며 이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돌아온 이상훈은 텅 빈 로비와 프런트 앞에 혼자 서 있는 김서연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다들 올라간 거야? 체크인 다 끝났어? 김서연은 이상훈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리어 손잡이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죠. 이상훈은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로비의 대형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조명 아래 길게 들이운 김서연의 그림자만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미동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상훈이 한 걸음 다가오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김서연은 이상훈의 눈을 마주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방이 사라졌다는 것, 시어머니가 그 방을 빼버렸다는 것, 로비에서 그 말을 모두가 들었다는 것.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목 안쪽에 걸려 있었지만 김서연은 그중 어느 것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요. 이상훈은 아내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고 프런트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김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뒤따랐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는 동안에도 이상훈은 휴대폰을 확인하느라 아내의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석 달 전 김서연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의 칠순이 다가오면서 가족단체 대화방에 누군가 어머니 칠순인데 뭐 해드릴까라고 한마디 올린 것이 계기였죠. 하지만 그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정민은 바쁘다는 말만 남겼고 이상훈은 읽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구체적인 계획을 꺼내지 않자 결국 김서연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고르는 일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박영자는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이 많은 곳은 피해야 했고 이정미의 아이들이 함께하니 수영장이 있는 곳이 좋겠다는 생각도 했죠. 거기에 친척들까지 포함하면 객실이 최소 5개는 필요했습니다. 김서연은 퇴근 후 밤마다 호텔 예약 사이트를 넘기며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았고 여러 곳에 직접 전화까지 걸어 바닥 난방 여부와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호텔을 정한 뒤에도 할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복 교통편을 알아보고 대형 차량을 빌릴지 각자 이동할지를 정해야 했죠. 김서연은 가족들의 출발 시간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장 효율적인 이동 방법을 짰습니다. 이정미에게 몇 시에 출발하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였고 이상훈에게 차량 렌트를 부탁했더니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식사 장소도 김서연이 혼자 정했습니다. 박영자가 좋아하는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아이들을 위한 별도 메뉴가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 두었죠. 칠순 기념이니 케이크도 주문해야 했고 호텔 측의 깜짝 이벤트로 방 안에 꽃 장식을 요청하는 것도 김서연의 일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김서연의 휴대폰에는 호텔 예약 확인 문자, 렌터카 계약서, 식당 예약 번호, 케이크 주문 내역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그 석 달 동안 김서연에게 수고한다는 말을 건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김서연이 일정표를 올리면 이정민은 확인했어요 라는 한마디만 남겼고 박영자는 읽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았죠. 이상우는 가끔 잘하고 있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격려라기보다는 자기 몫을 넘긴 사람이 하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출발 이틀 전 김서연은 마지막으로 호텔에 전화를 걸어 모든 예약 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 객실 5개, 체크인 시간, 주차 위치, 식당 예약 시간까지 빠진 것이 없는지 하나하나 점검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김서연은 식탁에 앉아 일정표를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이상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김서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은 이불 속에서 가족 대화방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올린 일정표 아래로 이정미가 보낸 메시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언니, 우리 방은 좀 넓은 데로 해주세요. 애들이 뛰어다니거든요. 그 메시지 아래에 박영자가 짧게 답해 놓았습니다. 그래, 정미 방은 넓은 걸로. 김서연은 그 대화를 읽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며느리가 준비하고 며느리가 맞추고 며느리가 양보하는 것. 그것이 이 가족 안에서 김서연에게 주어진 자리였고 김서연 스스로도 그 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는 김서연의 눈에는 아무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 달간 쌓인 피로만이 어깨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리고 오늘 호텔 로비에서 돌아온 대답은 그 석 달의 무게를 단 한 문장으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데서 자면 되지. 그 말이 김서연의 귓속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상우는 먼저 복도로 나가며 방번호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가족들이 배정받은 방 앞을 하나하나 지나쳤습니다. 이정미의 방에서는 벌써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오고 있었고 박영자의 방 앞에는 친척이 놓아둔 과일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김서연은 그 풍경을 보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갔지만 김서연의 이름이 붙은 문은 어디에도 없었고 캐리어 바퀴가 카페 뒤에서 내는 낮은 소리만이 조용한 복도를 따라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선 김서연은 캐리어를 세워둔 채 잠시 벽에 기대었습니다. 뒤쪽에서 이정미의 아이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고 있었고 그 소리 사이로 이정미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섞여 나왔죠. 김서연은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이정미의 웃음소리 뒤에는 언제나 김서연이 감당해야 할 무언가가 따라왔으니까요. 처음 이 가족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정미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결혼 첫해 설날 김서연이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이정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하자 이정미는 부엌으로 들어와 김서연 옆에 서더니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좀 더 예쁘게 담아야 하지 않아요?
손님들 오시는데. 그 말을 듣고 김서연이 접시를 다시 정리하는 동안 이정민은 이미 거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그 몇 걸음의 거리가 이 가족 안에서 김서연과 이정미의 자리를 정확하게 나누고 있었죠. 그 뒤로도 가족 모임 때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추석에는 김서연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고 이정민은 점심때 도착해서 완성된 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제사 때는 김서연이 제수장을 보고 음식을 차리는 동안 이정민은 아이들을 데리고 늦게 나타나 언니 수고했어요 라는 인사 한마디를 건넸죠. 그 인사조차 진심이라기보다는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확인 도장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정미가 김서연을 단순히 무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정미는 친척들 앞에서 김서연의 자리를 규정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이런 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명절 때 큰이모가 김서연의 음식 솜씨를 칭찬하자 이정미가 웃으며 던진 말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은 가볍게 웃고 넘겼지만 김서연은 그 웃음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칭찬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서연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만족은 고마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자에게 김서연의 침묵은 순종이었고 순종하는 며느리는 잘 길들여진 존재였죠. 한 번은 김서연이 몸이 좋지 않아 명절 준비를 하루 미루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자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내가 젊었을 때는 아파도 다 했어. 그 한마디 뒤에 김서연은 다음 날 새벽 5시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이 모든 장면들 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부엌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김서연이 한두 번 넌지시 정미 씨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만 이상훈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이 다 그랬어. 그 말은 김서연의 입을 닫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이후로 김서연은 같은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추석 때 일은 김서연의 기억 속에 특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미가 늦게 도착해서 이미 차려진 상을 보고는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언니가 이런 건 잘해요. 살림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그 말에 친척들이 웃었고 박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연은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보이고 있는지를 느꼈지만 접시를 내려놓으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정미가 옆에서 박영자에게 속삭이듯 말한 것을 김서연은 들었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순해야 편하죠, 어머니. 박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김서연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자 복도 벽에 기대어 있던 김서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지금 이 호텔에서 벌어진 일도 결국 같은 것이었죠. 김서연이 준비하고 김서연이 맞추고 그리고 김서연의 자리가 빠지는 것.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소가 집에서 호텔로 바뀌었을 뿐 구조는 정확히 같았으니까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이정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이정미가 아이 하나를 안고 나오더니 김서연이 복도 끝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죠. 이정미는 잠깐 김서연을 바라보다가 환한 얼굴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거기서 뭐해요? 방 아직 못 구했어요? 김서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는 그 침묵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니 아이를 안은 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덧붙였습니다. 로비에 가면 근처 숙소 안내해 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언니. 이정미의 등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에도 김서연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지만 어느 쪽으로 걸어가야 할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이 가족 안에서 김서연의 자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오늘도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따라 그 사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을 뿐이었죠. 복도의 조명이 김서연의 얼굴 위로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빛 아래서 김서연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복도에 서 있는 동안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가족 단체 대화방에 이정미가 올린 사진이 떠 있었죠. 넓은 객실 안에서 아이들이 침대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이었고 그 아래에 이정미가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방 진짜 넓다. 애들이 좋아 죽네. 그 메시지 아래로 박영자가 답했습니다. 잘됐다. 김서연은 화면을 내리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정미가 올린 방 사진 속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뷰. 그 방은 김서연이 석 달 전 예약할 때 직접 고른 객실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예약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5개 객실을 배정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박영자의 방이었죠. 무릎이 좋지 않으니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 방으로 정했고 바닥 난방이 되는지도 호텔 측에 따로 확인했습니다. 이정미의 방은 아이들이 있으니 욕조가 있는 방으로 잡았고 친척 방 2개는 나란히 붙은 객실로 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방 하나를 김서연과 이상훈의 방으로 정했는데 그 방이 마침 고층에 위치한 전망 좋은 객실이었던 겁니다. 남은 방이 그 방이었을 뿐이지 김서연이 일부러 좋은 방을 골라 잡은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 이정미가 박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통화 내용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그날 저녁 박영자가 김서연에게 전화해서 한 말을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박영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미가 방 좀 바꿔달래. 애들이 있으니까 넓은 방이 필요하다고. 김서연은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미 씨 방도 넓은 편이에요. 욕조도 있는 방으로 잡아놨거든요. 하지만 박영자는 김서연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전망 좋은 방이 좋다는데 내 방이랑 바꾸면 되잖아. 김서연은 그 말에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그러면 저희 방이 바뀌는 건데요, 어머니. 박영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며느리가 좀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김서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은 이상훈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훈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김서연의 말을 듣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죠. 그냥 바꿔줘. 뭐 그런 걸로 싸워. 김서연은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자기 편에서 생각해 주길 바랐던 것뿐이었지만 그 마음을 설명하기엔 이상훈의 무관심이 너무 단단했으니까요. 다음 날 김서연은 호텔에 전화를 걸어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이미 배정된 객실 간 교환은 가능하지만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죠. 김서연은 그 사실을 가족 대화방에 올렸고 이정미가 바로 답했습니다. 추가 요금은 언니가 처리해 주세요. 저는 그냥 방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 메시지를 본 김서연의 손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지만
결국 아무 말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발 사흘 전 상황은 김서연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박영자가 호텔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죠. 김서연은 그 사실을 오늘 호텔 로비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며 설명했던 내용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죠. 사흘 전에 박영자 고객님 명의로 전화가 와서 김서연 고객님 객실을 취소 요청하셨습니다. 방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자는 김서연의 방을 아예 취소해버린 것이었죠. 김서연은 휴대폰 화면 속 이정미의 방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침대 위에서 뛰어다니는 그 넓은 방은 원래 김서연과 이상훈의 방이었고 지금 이정미가 쓰고 있는 그 공간은 김서연이 직접 골라서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바꾸는 것도 모자라 아예 취소까지 해버렸다는 사실이 김서연의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 순간 복도 저쪽에서 박영자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자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오더니 복도 끝에 서 있는 김서연을 발견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박영자는 잠깐 김서연을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거기 서 있어? 빨리 알아보지 않고.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죠. 박영자는 그 시선이 불편했는지 눈을 살짝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 데서나 자도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서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끝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서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무언가를 조용히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박영자는 그 표정을 미처 읽지 못한 채 지팡이를 짚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고 김서연은 시어머니의 등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같은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자의 지팡이 소리가 복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김서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은 캐리어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멈춰있던 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였죠. 김서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올라갈 곳이 없으니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고 내려갈 곳이라고는 로비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로비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체크인할 때는 프런트 앞에 김서연 혼자뿐이었지만 지금은 로비 소파 쪽에 친척 서너 명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큰 이모부 내외와 작은 삼촌 부부가 커피를 앞에 놓고 느긋하게 대화 중이었고 그 옆 소파에는 이상훈의 사촌 형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로비로 나오자 대화가 잠깐 멈췄고 몇 개의 시선이 동시에 김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큰 이모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아직 방에 안 올라갔어? 김서연은 대답 대신 입꼬리를 살짝 올려 웃음 비슷한 표정을 만들었지만 그 표정이 웃음으로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작은 삼촌 부인이 김서연의 캐리어를 흘끗 보더니 옆에 앉은 남편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큰 이모부는 상황을 대충 짐작한 듯 커피잔을 다시 들어 올리며 시선을 거두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이정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정미는 아이를 안고 내려오면서 큰 이모부를 향해 반갑게 인사했고 로비 소파 쪽으로 걸어오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합류했죠. 이정미가 앉자마자 작은 삼촌 부인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방이 없다며? 이정미는 아이를 무릎에 올려 앉히며 별것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요.
방이 좀 부족해서 조정한 건데 어머니가 정리하셨어요. 그 말투는 마치 가구 배치를 바꾼 것처럼 가볍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작은 삼촌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편하지는 않았고 큰 이모부는 커피만 마시며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김서연은 로비 한쪽 기둥 옆에 캐리어를 세워두고 서 있었는데 그 위치는 소파에 앉은 친척들의 시야 안에 정확히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김서연이 거기 서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권하거나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정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김서연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음기를 머금은 채 말했죠.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근처에 모텔 많잖아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정미의 말이 소파 주변에 앉은 친척들에게까지 또렷하게 전해졌고 큰 이모부는 커피잔을 입에 댄 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작은 삼촌 부인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고 사촌 형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은 이정미의 말에 동의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닌 그저 끼어들지 않겠다는 침묵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서연 편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김서연은 기둥에 기댄 채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이정미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지만 그 말에 대꾸할 마음은 들지 않았죠.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라기보다 그냥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알림창에 호텔 예약 관련 문자가 줄지어 떠 있었고 김서연은 무심코 그 문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석 달 전 예약 확정 안내였습니다. 두 번째는 결제 완료 안내였고 세 번째는 체크인 일주일 전에 온 사전 안내 문자였죠. 김서연은 화면을 넘기다가 예약 확정 문자 안에 적힌 내용을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예약자명 김서연, 객실 5개, 단체 예약. 결제 역시 김서연 명의의 카드로 이루어져 있었고 예약 변경이나 취소 시 예약자 본인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가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문구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예약자 본인의 확인. 그 말은 이 호텔의 모든 객실이 김서연의 이름 아래 묶여 있다는 뜻이었죠. 박영자가 전화로 김서연의 방 하나를 취소했지만 나머지 4개의 객실의 예약 권한은 여전히 김서연에게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사실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했지 그 준비가 곧 권한이라는 것은 떠올려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화면을 내리자 호텔 측에서 온 가장 최근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체크인 당일 오전에 온 문자였는데 내용은 단체 예약 고객에 대한 안내였죠. 김서연 고객님, 오늘 체크인 예정이신 단체 예약 관련 안내드립니다. 예약 변경 또는 전체 취소를 원하시면 프런트 데스크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연은 그 문자를 읽고 나서 화면을 끄지 않은 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이정미가 아이에게 과자를 꺼내주며 친척들과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고 큰 이모부는 저녁 식사 시간을 물으며 분위기를 돌리고 있었죠. 아무도 김서연이 휴대폰으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기둥 옆에 선 채 휴대폰 화면 위에 떠 있는 그 문자를 한 번 더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약 변경 또는 전체 취소. 그 글자들이 로비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작게 빛나고 있었고 김서연의 시선은 그 위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의 엄지가 휴대폰 화면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예약 변경 또는 전체 취소라는 문구를 한 번 더 읽은 뒤 김서연은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서 등을 떼며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캐리어는 기둥 옆에 세워둔 채였고 김서연의 발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프런트에 다가가자 아까 체크인을 도와주었던 직원이 김서연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원은 자세를 바로잡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고객님, 혹시 추가 객실 예약 도와드릴까요? 김서연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카운터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정리하듯 시선을 아래로 떨군 뒤 직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예약 제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키보드를 두어 번 두드리며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김서연에게 설명을 시작했죠.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는 단체 예약이기 때문에 예약자 본인이 취소를 요청하시면 남아있는 4개 객실이 모두 취소 처리됩니다. 김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원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자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죠. 4개 객실. 박영자의 방, 이정미의 방, 친척들의 방 2개. 지금 이 호텔 안에서 가족들이 짐을 풀고 있는 그 모든 방이 김서연의 이름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일 취소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약자 본인 부담이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서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고 그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스스로 느꼈죠.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면 지금 위층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방을 잃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여행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을 김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뒤쪽으로 보이는 로비 소파에서는 여전히 친척들의 대화 소리가 낮게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이정미의 웃음소리도 간간히 섞여 들렸죠. 김서연은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입술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3달 동안 밤마다 호텔 사이트를 뒤졌던 일 한 곳 한 곳 전화를 걸어 바닥 난방과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했던 일, 가족들의 출발 시간을 맞추느라 일정표를 몇 번이나 고쳐 그렸던 일. 그 모든 것이 며느리는 다른 데서 자면 된다는 한마디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김서연의 머릿속을 다시 한번 스쳐갔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았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직원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듯 김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만 김서연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죠. 직원은 모니터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4개 객실 전체 취소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김서연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체크인할 때 꺼냈다가 다시 넣었던 바로 그 신분증이었죠.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모니터에 몇 가지를 입력하기 시작했고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프런트 주변으로 가볍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김서연은 카운터에 기댄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이정미가 아이에게 음료를 먹이며 큰 이모부와 대화하고 있었고 작은 삼촌 부부는 호텔 안내 책자를 넘기며 주변 관광지를 살펴보고 있었죠. 모두가 이미 여행이 시작된 것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 김서연의 자리만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빈자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직원이 입력을 마치고 김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취소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각 객실에는 곧 안내가 갈 예정인데요. 대략 30분 이내에 퇴실 요청이 전달됩니다. 김서연은 신분증을 다시 받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겁게 느껴졌던 것이 결정을 내린 뒤에는 오히려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프런트를 떠나 기둥 옆에 세워둔 캐리어로 돌아갔고 손잡이를 잡은 채 로비 한가운데에 조용히 섰습니다. 소파 쪽에서 이정미가 고개를 들어 김서연을 보았지만 김서연이 프런트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지 못했죠. 이정미는 아이를 안으며 김서연에게 가볍게 말했습니다. 언니 숙소 알아봤어요? 빨리 정하는 게 좋을 텐데. 김서연은 이정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리어 손잡이를 가만히 쥔 채 로비의 대형 시계를 올려다보았죠. 시계 바늘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30분 뒤면 위층에 있는 모든 방에 퇴실 안내가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시간이 오기를 서두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시계 바늘이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 온 무언가가 마침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동안 로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소파에서 저녁 식사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정미는 아이를 데리고 로비 한쪽에 있는 매점을 둘러보고 있었죠. 김서연은 기둥 옆에 선 채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훈이 내렸습니다. 이상훈은 로비를 둘러보다가 김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죠. 아직도 여기 있었어? 방은 알아봤어? 김서연은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훈은 아내의 침묵이 어색했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그 사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직원 한 명이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시계를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죠. 3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반응이 온 것은 이정미 쪽이었습니다. 매점에서 돌아온 이정미의 휴대폰이 울렸고 이정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전화를 받자마자 이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퇴실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방금 체크인했는데. 로비에 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정미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정미는 전화를 끊고 프런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카운터 앞에 서서 직원에게 따져 물었죠.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단체 예약자이신 김서연 고객님의 요청으로 전체 예약이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객실에 퇴실 안내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정미가 고개를 돌려 로비를 훑었습니다. 기둥 옆에 서 있는 김서연과 눈이 마주쳤고 이정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죠. 이정미가 김서연 쪽으로 성큼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약을 취소했어요? 김서연은 이정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이정미를 더 자극했고 이정미는 목소리를 한층 높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들 방도 취소한 거예요? 지금 애들이 위에서 자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큰 이모부가 소파에서 일어났고 작은 삼촌 부부도 상황을 파악하며 프런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큰 이모부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방도 취소된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가리켰죠. 네, 단체 예약에 포함된 모든 객실이 취소되었습니다. 로비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작은 삼촌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보았고 사촌 형은 팔짱을 끼며 김서연 쪽을 흘끗 보았죠. 이정미가 다시 김서연에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어머니 칠순 여행인데 이걸 언니가 망쳐버린 거잖아요. 그 말에 작은 삼촌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고 큰 이모부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빠르게 김서연을 향해 기울고 있었죠. 이정민은 한 발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낮은 만큼 더 날카로웠습니다. 방 하나 양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걸로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김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정미의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고 프런트 직원도 시선을 피한 채 카운터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고 그 소리 속에 며느리가 좀 참지라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자에게서 전화를 받고 내려온 듯한 이상훈이 로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죠. 이상훈은 프런트 앞에 모여 있는 가족들과 기둥 옆에 서 있는 김서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정미가 이상훈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빠, 형수가 예약을 전부 취소해버렸어. 지금 우리 다 나가야 하는 상황이야. 이상훈의 시선이 이정미에게서 김서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김서연은 남편의 눈을 마주 보았고 그 눈 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감정이 고여 있었죠.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물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훈은 그 눈을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상훈에게 모여 있었고 이정민은 팔짱을 낀 채 오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큰 이모부도 작은 삼촌 부부도 사촌 형도 이상훈이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은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이정미가 입을 열려는 순간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준비한 여행이야. 이정미의 입이 닫혔습니다. 이상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낮은 톤이 오히려 로비 전체를 눌렀죠. 이상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 방이 없으면 이 여행도 없는 거지. 그 말이 끝나자 이상훈은 김서연 옆으로 걸어가 나란히 섰습니다. 김서연은 옆에 선 남편을 올려다보았고 이상훈은 아내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그 고개짓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이기도 했고 이제야 옆에 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정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친척들 사이의 웅성거림도 멈췄습니다. 큰 이모부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작은 삼촌 부인은 남편의 팔을 잡은 채 입을 다물었죠. 로비 안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흐르고 있었고 프런트 직원은 카운터 뒤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로비 끝에서부터 천천히 울려왔고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 로비 한가운데까지 이어졌습니다. 박영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가족들의 시선이 하나둘 박영자에게로 옮겨갔죠. 이정미가 먼저 박영자를 향해 다가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형수가 예약을 전부 취소해버렸어요. 우리 다 나가야 한대요. 박영자는 이정미의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고 프런트 앞에 모여있는 친척들과 기둥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이상훈과 김서연을 차례로 바라보았죠. 박영자의 시선이 김서연에게 멈추었을 때
김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고 그 눈 안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조용한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박영자는 그 눈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소파 쪽으로 걸어가 천천히 몸을 낮추어 앉았죠.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뒤 로비 천장의 조명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고 이정미도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박영자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내가 그랬지. 그 한마디가 조용한 로비에 낮게 깔렸고 모두가 박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영자는 무릎 위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죠. 며느리 방을 빼도 된다고 내가 그랬어. 이정미가 박영자 옆으로 다가가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이. 하지만 박영자가 손을 들어 이정미의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손짓은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고 이정미는 입을 다문 채 어머니의 옆에 앉았죠. 박영자는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들어 프런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방 다시 준비해 주세요. 직원은 박영자의 말에 잠깐 멈칫하다가 김서연 쪽을 보았습니다. 예약자 본인의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김서연은 직원의 시선을 받으며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직원은 그제야 모니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로비에 퍼져나갔고 그 소리를 들으며 박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영자는 지팡이를 짚고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큰 이모부, 작은 삼촌 부부, 사촌 형, 그리고 이정미. 하나하나 얼굴을 확인하듯 시선을 옮긴 뒤 입을 열었죠. 이 여행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로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큰 이모부가 고개를 숙였고 작은 삼촌 부인은 무릎 위에 손을 꼭 쥐었죠. 이정미는 소파에 앉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지만 이정미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자는 김서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 걸음마다 울렸고 김서연은 시어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박영자가 김서연 앞에 멈춰 섰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 남짓이었습니다. 박영자는 김서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수고했다, 서연아. 김서연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세 글자를 석 달 동안, 아니 결혼한 이래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서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꾹 다물었고 그 입술 끝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울음도 웃음도 아닌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들은 한마디 앞에서 보이는 표정이었죠. 이상훈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김서연은 그 손의 무게를 느끼며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고 프런트에서 직원이 다가와 안내했죠. 예약이 복구되었습니다. 김서연 고객님 객실도 다시 배정해드렸습니다. 김서연은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캐리어를 끌 곳이 분명했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김서연의 뒤를 이상훈이 따랐고 박영자도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그 뒤를 걸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이정미는 가장 마지막에 아이를 안고 일어서며 김서연의 등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김서연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이상훈과 박영자가 뒤따라 들어왔고 문이 닫히기 직전 로비의 풍경이 잠깐 보였죠. 대리석 바닥 위로 늘어선 소파들, 프런트 데스크의 은은한 조명,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가족들의 모습이 문틈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영자가 지팡이를 짚은 채 앞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서연이가 정한 대로 가자. 김서연은 시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대답은 지금까지 수없이 해왔던 네, 어머니와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실린 무게가 달랐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동의였고 체념이 아니라 선택이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으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김서연의 어깨가 아주 조금씩 펴지고 있었고 복도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김서연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객실 앞에 처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카드키를 대고 문을 여는 순간 창문 너머로 들어온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방 안가득 퍼져나왔고 김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무너진다는 것을요. 존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